네, 최근에 북한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김일성, 김정일의 모습인데요. 새로 지은 평양국제공항 신청사에 초상화가 걸리지도 않았고 이제는 모란봉 악단의 무대 배경으로 등장했던 김씨 부제 모습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홀로서기에 나선 것일까요? 한편 김정은이 광복절 대규모 특별 사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 북한 자유연맹의 김주성 이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김정은 지금 집권 4년 차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초반에는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모습이나 어떤 통치 스타일을 좀 비슷하게 하는 듯 하더니 지금은 그 모습을 좀 많이 지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홀로서기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홀로서기보다도 결국은 뭐 지금 자기 작전대로 그냥 끌고 나가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김정은의 그 정치 스타일을 보면은 그 무차별적인 뭐 정말 그 극단적인 그냥 그 숙청이거든요. 그 숙청을 한 대상을 보게 되면은 김정일 시대의 중심 권력 엘리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숙청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자기 방식의 정치를 이제는 다 끝냈다. 이런 뉘앙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략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네, 그렇죠.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숙청과 공포 정치들이 좀 짜여진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선대인 김일성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상황. 김정일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북한이 고난의 행군기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권력을 물려받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였던 김일성의 어떤 그 정치적 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언 통치라고 해서 3년이 4년 동안의 시간을 뒀고요. 그 과정에 또 광폭 정치라고 그래가지고 김일성 시대에 뭐 이제 일반 그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뭐 온건한 정책도 폈지만 네. 사실은 김일성 시대의 어떤 엘리트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세대 그 배후를 했어요. 그러다가 97년에 심화조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기도 극복하지만 김일성 시대의 원로들을 상당 부분 제거를 합니다. 근데 김정은의 경우에는 사실은 운구차 8인 같은 경우에 김정일이 만들어놨던 후계 체제거든요. 그때 보면 김기남, 최태복 이 양반들은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실권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럼 김정은을 제한 나머지 5사람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리용호 전 총참모장, 장은택 당행정부장, 우동축 국가안전부 제1부부장은 사망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김영채 민무력부장, 그다음에 김정각 총참모부 제1부국장 같은 경우도 모두 지금 사라졌어요. 예. 그렇게 보면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대부분의 원로들이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장은택 같은 경우도 2014년 말에 사라졌다고 본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김정은은 급격하게 권력을 승계받은 이후부터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방식대로 그 정치를 해왔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그 과정이 상당히 급진적이고 무차별적인 숙청을 수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자산을 활용은 못하지만 네. 할아버지의 자산을 상당 부분 좀 활용한 측면이 있죠. 그러면서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제 지금 김정은의 정치 스타일이 좀 정말 급진적인데요. 이게 그 외부적인 영향도 있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이렇게 몰려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외신에서 볼 때는 김정은은 가장 자기가 바람직한 건 뭐냐면은 국제사회에서 외교 입지거든요. 예. 이걸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외교 활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뭘 말하자면 너는 나이도 어린 게 아버지나 할아버지 덕으로 하지 않냐.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김정은으로서 아킬레스건과 같은 제일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역시 선대들의 선대가 뭐든 예전 엘리트들을 축청함으로 해서 나는 다르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이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행장에서도 보면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영상 자체도 없앴고, 국제적인 사회에다가 이제는 우리는 이게 또 세습 정치를 안 한다 이런 뉘앙스로 보이는 것 같은데 뭐 내적으로 보면은 뭐 결국은 뭐 통치 스타일이 바뀌었다고 해서 북한 사회 구조가 변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 김정은 위원장의 홀로서기 징후가 이제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이번에 평양에 새로 건설된 국제공항 신청사에도 김일성의 초상화가 걸리지 않아서 처음에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모란봉악단 공연장에서도 늘 그 무대 배경으로 등장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죠. 그 영상조차도 이제 없어졌고 하다 네. 보니까 이게 정말 홀로서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전에도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까? 그 이번에 비행장에 그 정말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의 그 초상이 안 걸려 있는 거 보고 북한 예. 사람 입장에서 그 광경을 보면요, 저건 뭔가 잘못됐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처음에는 정도. 실수로 못 걸었을 그렇죠,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예,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잠재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은 그렇게 세뇌가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 의례적으로 그걸 깬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평양 그 공항을 만든 것 자체는 국제 관광객들을 유치하자는 목적, 외화를 벌고 더불어 자기의 정치 스타일에서 우리 북한 사회가 예전과 달리 달라졌습니다 하는 걸 홍보하자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습, 니네가 말하는 세습 통치가 아니다. 예, 이런 거를 좀 선전하기 위한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그 국제공항에 초상화 안 걸린 거 보고 처음에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사실은 이제 김 기사님 말씀대로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하는 상징성, 그 다음에 김일성, 김정일의 배지는 사실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도가 됐지만 가짜 그 배지를 싼 값에 달고 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그걸 달고 다니면 굉장히 그 권위가 있는 집안이라는 그 표시거든요. 예. 그거를 제거한다는 건 사실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한 이유는 바로 김일성과 김일성의 손자고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씨 일가, 특히 말해서 이 백두 혈통의 일가기 때문에 지금 집권했던 정당성이 있는 건데 그 고리를 끊게 되면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홀로서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집권의 정당성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게 홀로서기인지는. 왜냐하면은 최근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영상을 보면 과거 김정일 시대가 상당히 많이 달라요. 뭔가 조직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다는. 예를 들면 과거의 영상을 보면 항상 김정일 위원장이 부각되는 그런 그 구도로 나옵니다. 이 그 필름 영상 안에.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영상을 보면은 나중에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왜소하게 보이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 인물들이 훨씬 더 큰 구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김정은의 홍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의전이나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체계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좀 느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의도적인 어떤 그것의 어떤 그 결과인지 예. 아니면은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이 와야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잘 돌아가지 않는 건지 좀 예. 두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 선대 그늘에서 좀 벗어나서 홀로서기라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가슴 한켠에 다는 배지의 부분은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현지 시찰하는 어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경우를 저희가 봤을 때 떼려면 떼고 붙이려면 붙여야 되는데 이게 오락가락하거든요. 거의 한 10번이 있다고 치면 한 5번, 6번 정도는 붙였다가 또 나머지는 또 뺐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왜 이렇게 오락가락할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매우 즉흥적이고 돌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떼떼 붙였다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게 조율이 되지 않은 부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굳이 본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시험해 보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선대와의 거리를 두는 것들을 지금 일정 정도 시험을 해보고 반응을 봐가면서 만일에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좀 더 과감한 홀로서기에 시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때 가장 북한에서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좀 부흥했던 시기로 기억을 할 텐데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아마 따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집권 4년 차를 맞아서 쭉 지금까지 보시면은 김일성의 벤치마킹이 어느 정도 좀 통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역시 그 보면은 근본은 뭐냐면은 김일성의 시대의 이거 향수라고 할까요? 예. 그게 아직 북한 주민에게 남아 있는 건 그걸 노리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맞기 때문에 벤치메이킹이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미테이션 정치였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 따라하자고 뭐 이렇게 외모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했는데. 결국 역으로 보면 그게 100% 효과가 있었다고는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외신이 보는 눈이나 북한 주민들이 표현을 안 할 다름이지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똑같이 보이려고 하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도 예전 주민들처럼 이게 의식 수준이 많이 변화가 되고 개화가 됐기 때문에 생각하는 점이 김일성 시대 잘 살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냐. 러시아나 사회주의 우방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걸 또 알고 있고요. 예. 그만큼 현재 그 북한 시장 그 활성화가 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하는 현재를 많이 논의를 하지 예전 과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의 공포 정치, 김정은의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제 자신만의 권위를 좀 높여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노골적으로 자신의 지시에는 알았다라는 긍정의 대답만 하라 이렇게 광고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화면 좀 보여주시죠. 네, 이게 지난 13일 노동신문 2면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야전형의 지휘 성원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오늘 우리 인민군대 지휘관들은 김정은의 명령, 당의 결정에 오직 알겠습니다라는 대답밖에는 모른다고 실려 있습니다. 이어서 최고사령관 당의 결정에 오직 알았습니다로 대답하는 일꾼이 바로 당과 뜻을 같이 하는 참된 동지다.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노동신문 13일자 2면 함께 보셨는데 이렇게까지 노동신문에까지 실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광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그 현재 김정은 정권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 과거에도 저런 형태는 있었지만 예. 저렇게 노골적으로까지 그 얘기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만일에 정말로 당과 군대가 김정은 체제의 명령에 복종을 한다고 그러면 저런 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사실은 이제 무자비한 숙청에 대한 후유증이 있고요. 북한도 숙청이 있게 되면 그 후유증을 상당히 우려합니다. 김정일 시대 때도 심화도 사건으로 사실은 그 후유증 때문에 그 심화도 책임자를 처벌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포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돼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부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건 부분적인 거고요. 전반적으로 북한 내 취약계층이나 비민층의 상황은 더 나빠졌거든요. 예. 그러고 보면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누적돼 있어요. 저 얘기는 보면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영철 숙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잘 안 돌아간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형태의 무리한 어떤 보도까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북한이지만 알았다고 답하라 이렇게까지 노동신문에 싣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리바이벌이죠.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등락돼가지고 처음에 김정일이를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당주왕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 우리는 오직 대답합니다. 알았습니다라는 그 노래까지 나왔었어요. 그때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 김정은이 자기가 직접 지시를 하는 것보다 김정은을 둘러싼 지금 현재 그 권력 엘리트들이죠. 이것들이 과인 충성이 이런 이런 현상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노동신문에 실은 건데요. 그 노동신문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면 노동신문이 철저하게 북한 주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그런 교양 매체고 사상 선전 교양의 그 수단이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은 노동신문 자체 정의 사전 때문에 전국으로 이게 딱 주민들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네. 생각하는 신문처럼 가정에 배달되거나 이런 건 아닌가 그렇죠. 봐요. 네네. 그리고 이거 당보라고 해가지고 어디까지나 북한의 집권당이 노동당이지 않습니까? 예. 노동당이 발간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정리도 각도마다 그 신문사가 다 있습니다. 북한도. 예. 있지만은 그 도신문사의 정리보다도 노동신문 정리치는 항상 좋고 내가 알기로는 그거 다 수입을 해와서 이렇게 찍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노동신문을 보는 것보다도 담배종이로 많이 활용을 하는 때가 이미 오랬기 때문에 예. 일단 이런 거 신문에다가 싣고 하는 거는 뭐 김정은의 지시라기보다도 예. 김정은을 둘러싼 그 측근들의 과인 충성이 이런 걸 또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별거 아닌데도 조금만 잘못해도 숙청을 한다거나 이렇게 처형을 하는 공포 정치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쎄 좀 장기적으로 이어지다 보면은 내부적인 반발이나 혹은 역풍을 좀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하죠.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북한 정권 최대의 숙청은 심화조 사건이거든요. 한 2, 3년간 2만에서 한 2만 5천 명 정도가 희생을 당했고요. 예. 그중에 뭐 최대 10,000명 이상이 처형당했다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이제 그때 북한 체제의 고난행군의 위기를 사실 이제 그런 피해 숙청으로서 넘어간 건데요. 그런 숙청이 너무 심해지니까 사실 이제 그 불만이 엄청나게 축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같은 경우에 그 불만을 우려해가지고 다시 그 숙청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제거했거든요. 뒤집어 쓰여서.
또 그 화폐 개혁 때도 사실은 시장 자본을 몰수하면서 불만이 커지니까 이걸 주도했던 박남기 당 재정경제부장을 공개 처형시켰어요. 이런 것처럼 북한도 무조건 누른다고 늘려지는 게 아니라 불만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피해 희생량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엔 이 정도의 그동안의 단기간에 피해 소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인민 생활이 향상이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네. 굉장히 많은 불만이 축적이 될 수 있죠. 지금 상황은. 어쨌든 이런 뭐 공포 정치나 숙청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체제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럼,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뭐 광복 70주년 맞는 해기도 하고 광복절이 이제 다음 달에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규모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내용이 있는데 북한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대사면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하네요. 네. 근데 특별사면이라는 게 북한에서도 있죠. 가능합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사면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예. 대사령이라고 합니다. 대사령. 예, 대사령. 예. 그러니까 큰 일을 이렇게 뭐 이렇게 지뤄준다 이런 뜻의 은사를 베푼다 해서 대사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가장 큰 대사령이 그 규모가 범위라든가 영역의 문제인데 가장 큰 대사령이 왜냐하면 김 부자의 생일날이라든가 네. 예, 그 다음에 당 창건 기념일이라든가 국경절에 더 많이 했고 광복절에도 이미 전에 하긴 했는데요. 이번에 보면은 뭐 딱 숭호 튀자 망둥이 튄다는 그 격이죠. 그러니까 8.15에서 남한 쪽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김정은도 의례적으로 이걸 이렇게 언론에다 흘린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대사령을 시행을 하죠. 그러니까 그건 대사령이라는 건 오직 뭐냐면 북한의 통수권자만이 줄 수 있는 은사지 그 어떤 간부나 그런 그 법기관에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면 대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수감 시설을 하게 되면 북한에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정치범 수용사하고 네. 일반 우리 남한으면 교화소죠. 네. 교도소를 교화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화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 일반 범법 행위를 한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일반 범죄자들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정치범 수용소에까지 이게 대사령이 거기 적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살면서 뭐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이 뭐 이렇게 사망했다거나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싸움을 했다거나 살인 사건이야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덮어놓고 강요범을 갖다가 또 대사령이 그거 없어요. 예, 그 사면이 그 적용되는 것은 뭐 살인죄를 한 사람은 저지른 사람한테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네. 예, 그 외에 그런 사건, 애매모호한 사건들에 그 걸려서 이게 현재 수감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북한 매체에서 이제 탈북자들 중에서 재입북한 사람들이나 과거에 죄를 저질렀는데 지금은 또 교화가 잘 된 사례들을 광고하고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지금 최근에 북한의 태도의 특징을 보면 지금 유엔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지금 서울에 현장 사무소를 그렇죠. 개소했거든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경고라든지 감시 수준에서 이제 개입하는 수준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 네. 제소까지도 지금 안보리에 작년에 제소한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이 그런 인권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사면령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들이 어떤 그 인권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인권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배려를 하고 있다. 어떤 그런 큰 틀에서 인권에 문제가 없는 국가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특히나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좀 되고 대두가 되다 보니까 곤혹을 어떻게 보면 좀 치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특사를 단행함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상쇄가 될까요? 아니면 별로 영향이 없다고 보십니까? 별 영향이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김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아마 이번에 사면령이 벌어진다고 그러면은 아마 주로 경제사범들이 나올 겁니다. 그 장마당 시장에서 어떤 네. 그런 가벼운 큰 불법행위들. 죄가 아닌 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근데 예.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은 안타깝 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석방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들이 불리할 거라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인권인식 개선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특별사면들에 대해서 이제 정치범들은 대상이 안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사범들 위주로 사면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 주민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자는 범죄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자처럼 좀 뭔가 애매모호하게 솔직히 말하면 이게 남한의 법하고 북한의 법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정말 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북에서는
범법 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법이지 일단 민생에서 보면은 이건 죄가 아닌데도 죄로 이게 몰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놓고 볼 때 사면으로 해서 만약에 사면의 혜택을 받고 나온 사람들의 그 가족들이야 좋아하겠죠. 그러나 일단 이것도 뭐 보여주기식이지 진짜로 북한의 이게 인권을 존중해서 진행이 되는 건 시책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탈북자에 대한 거는 북한이 좀 김정은 정권이면 김정일 정권하고 대비해서 보면은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탈북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다시 기순을 시켰다가 또 언론에 흘리기도 하고 또 한쪽엔 또 뭐 지네 사이트에다가 또 이게 뭐 위협도 하고 공갈도 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그 김정일 시대는 이 정도로 민감하게 탈북자에 대해서 이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했는데 그걸 놓고 봐도 그 김정은 정권의 뭔가 그 얕은 이런 식견 같은 거 이런 것이 좀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남북 경색 국면이 한동안 좀 이어지고 있고 현재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홀로서기를 꾀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선대 후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좀 움직임이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남북 경색 국면도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뭐 정상회담을 한 번도 하지도 못했고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상황인데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정은 정권의 안착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건 김정은 정권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해제돼야 되고 건강한 관계 재개돼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북중 관계가 정상화됨으로써 과거 같은 어떤 북중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베이징을 가거나 아니면 시주석이 와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남북 관계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그 정도 수준의 계기가 필요한데 그걸 바라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김정은이 과연 그러한 정도의 정치적인 어떤 무게감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그건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도는 하겠지만 그런 파격적인 어떤 계기를 남북관계, 북중관계 계기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 북한자유연맹의 김주성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